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위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위인의 지혜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단순히 업적을 나열하거나 영웅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팠고 두려웠고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분들이죠. 저희는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이야기를요. 특히 저희 채널을 많이 들어주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여러분께서는 그 시대를 직접 겪으신 분들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아, 그래. 그때는 정말 그랬지.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정주영 회장의 삶입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분이죠.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건설로 중동의 사막을 개척한 그분. 하지만 저희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런 화려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 2세도 아니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던 집안이었습니다.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방 전, 전쟁 전후,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난은 정말 운명일까요? 태어난 환경이 인생을 결정할까요? 한번 실패하면 끝일까요? 정주영 회장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할 수 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 몸소 보여주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0편에 걸쳐 정주영 회장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소를 몰고 압록강을 건넌 청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18살에 집을 뛰쳐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몰래 소를 끌고 나와 팔고 원산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서울로 가서 막노동을 하고 마침내 자기 가게를 차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년 시절은 어땠나?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냈나?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선생, 노무현 대통령. 우리 역사 속 위대한 분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정주영 회장 시리즈는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편씩 업로드될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오디오북은 약 50분 정도 분량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으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책하실 때 들으셔도 좋고, 잠들기 전에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급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정주영 회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무엇을 이겨냈나?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나?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와 만나는 순간 진짜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20년대 강원도 통천. 지금은 북한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옛 고향. 그곳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 소년은 훗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절망. 그것이 소년 정주영이 처음 마주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소를 몰고 압록강을 건넌 청년. 일부, 가난이라는 이름의 감옥. 1920년대 강원도 통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아마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통천은 지금 북한 땅입니다. 한때 우리의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정주영 회장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915년 11월 25일 아산 정씨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날 추운 겨울바람에 금방 묻혀버렸을 겁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아이의 첫 울음이 대단할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봉식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또 입 하나 늘었구나.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뻐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 그것이 가난한 농부에게 아들의 탄생이 주는 의미의 전부였습니다. 정주영은 8남매 중 마지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절 자식이 많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걸요.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보리고개가 찾아왔고 집집마다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주영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봉식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1년 내내 허리 휘도록 일해도 추수가 끝나면 대부분의 곡식은 지주에게 가져다 바쳐야 했습니다. 절반을 떼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70%, 80%까지 내야 했습니다. 남은 것으로 8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배고픔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배가 고파서 깨고 걸어다녀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멍해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방 전, 그리고 전쟁 전후의 그 시절을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난이 어떻게 사람을 짓누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소년 정주영에게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마을에는 지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 아이들은 하얀 쌀밥을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먹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정주영도 학교에는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배가 고팠고 옷은 누더기였으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어 터졌습니다. 여름이면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가난은 그저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수치였습니다. 자존심을 짓밟는 폭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주영은 논으로 가야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책을 읽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소를 끌고 논을 갈았습니다. 그 소마저 자기네 소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소를 빌려와서 부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내고 빌렸습니다. 하루 품삯을 쌀로 치러야 했으니 소 한 마리 빌리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정주영은 그 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소만 있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소 한 마리 살 돈이 없었습니다. 소는커녕 그날그날 먹을 쌀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8남매가 돌아가며 밥을 먹었는데 정주영은 늘 자기 몫을 덜어서 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영아, 너도 먹어야지. 저는 배부릅니다,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정주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농사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가난은 대물림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부, 책 속에서 발견한 다른 세상. 그래도 정주영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부였습니다. 정주영은 학교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산수를 잘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은 정주영을 아꼈습니다. 주영아,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너 같은 아이가 농사만 짓기엔 아깝다.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요. 정주영의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주영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내가 모르지 않잖니? 압니다, 아버지. 하지만 너는 장남이다. 동생들도 있다. 내가 농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그 말이 정주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농사를 이어받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이 가난을 이어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땅을 파고 지주에게 곡식을 바치고 굶주림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주영의 운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책을 읽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낡은 책들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전기불이 켜지고 자동차가 다니고 학교가 많고 기회가 넘치는 곳. 정주영은 그런 서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서울에 가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멀었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도 없었고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막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원산에서 장사하면 돈을 번다더라. 원산은 통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주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에 가서 일을 해볼까?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장남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주영은 결심했습니다. 몰래 떠나기로요. 3부, 첫 번째 탈출, 그리고 굴욕. 1933년 봄이었습니다. 정주영은 18살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주영은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소를 끌고 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정주영은 소를 끌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기 저 초가집에서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고 계실 겁니다. 동생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정주영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소를 몰고 원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때로는 험한 비탈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소는 느렸습니다. 정주영은 초조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원산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소를 팔고 그 돈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질 무렵 겨우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정주영은 처음 보는 도시에 압도되었습니다. 통천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가 많았고 거리는 붐볐습니다. 여기서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주영은 소를 팔러 가축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를 파는 것도 처음이었고 가격을 흥정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정주영은 촌스러운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 눈에는 그저 순진한 촌놈으로 보였을 겁니다. 중개인이 다가왔습니다. 소를 팔려고? 얼마에 팔 건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적당한가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구를 만난 겁니다. 이 소는 좀 늙었네. 70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정주영은 몰랐습니다. 그 소가 최소한 100원은 받아야 하는 소라는 걸요. 아버지가 몇 년을 아껴서 키운 소였습니다. 70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흥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70원에 팔겠습니다. 그렇게 소는 팔렸습니다. 70원을 받아든 정주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중개인은 사라졌습니다. 정주영은 그날 밤 허름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방은 좁고 춥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70원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가게를 차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사야 하는데 70원으로는 변변한 물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노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과일을 조금 사서 길거리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주영의 노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과일을 파는 노점이 수십 개였고 정주영보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과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과일은 시들었고 정주영은 울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70원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관비, 밥값, 과일값. 돈은 물 새듯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철없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장사는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묵묵한 모습마저 보고 싶었습니다. 정주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요. 사부, 돌아온 탕자. 그러나 꿈은 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18살 청년은 그저 초라한 패배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실까? 동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주영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주영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을 보자 담배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손은 팔았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매를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쉬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주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더 큰 가난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주영은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나갔습니다. 손은 없었으니 이제는 사람이 쟁기를 끌어야 했습니다. 정주영과 아버지가 함께 쟁기를 끌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주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논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첫 번째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냥 소 한 마리 팔고 원산에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도 배워야 하고 세상 물정도 알아야 하고 돈을 모으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밤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엔 실패하지 않는다. 다음번엔 반드시 성공한다. 오후 두 번째 탈출을 향한 준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주영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주영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영이가 이제 철이 들었나 봐. 아버지 일 잘 돕더라고. 하지만 정주영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요. 낮에는 농사일을 했지만 틈틈이 마을장에 나갔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구경을 핑계로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장사꾼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정주영은 눈과 귀를 열고 배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님을 끄는 걸까? 저 물건은 왜 비싼데도 팔리는 걸까?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셈을 연습했습니다. 산수에 자신이 있었지만 장사에 필요한 계산은 달랐습니다. 원가와 이윤,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종이도 변변찮았지만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계산했습니다. 이 물건을 사서 저 가격에 팔면 얼마가 남지? 반복해서 계산했습니다. 장사의 원리를 머리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돈이 모였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헝겊 조각에 싸서 숨겨뒀습니다.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정주영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또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떡하죠? 이번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주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정주영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왜 주영아? 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영아,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했니? 또 그러려고? 어머니,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저도 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 겁니다. 제 아이들도 가난하게 살 거고요. 그래도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가거든. 꼭 성공해서 돌아오너라. 정주영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6부 서울로 가는 길. 1934년 가을이었습니다. 정주영은 20살이 되었습니다. 2년 전보다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몸도 더 단단해졌고 마음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원산이 아니라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원산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큰 곳에서 기회를 찾기로 한 겁니다. 정주영은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20원. 1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지난번 70원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돈은 남의 소를 팔아서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출발하는 날 아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싸준 밥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면서 가거라. 동생들은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형이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주영은 한 명 한 명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이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러면 너희들 배불리 먹여줄게.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주영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샀습니다. 3원 50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걸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기차였습니다. 정주영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향 땅이 멀어졌습니다.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살아가고 있구나. 각자의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가난하게는 살지 않겠다. 절대로.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7부 서울, 꿈과 현실의 경계.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주영은 압도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원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짐을 나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이구나. 정주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거리는 넓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전차가 다녔습니다. 전봇대에는 전깃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조선의 수도 경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곳은 냉정한 곳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정주영 같은 시골 청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 갈 길만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일단 싼 여관을 찾았습니다. 용산 근처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하룻밤에 20전. 남은 돈을 아껴 써야 했으니 최대한 싼 곳을 골랐습니다. 방은 좁고 춥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원산에서 이런 여관에 묵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정주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서울에 온 목적은 장사를 하는 것이었지만 당장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주영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졸업 이상만 뽑는데. 경력은? 농사일 말고는. 그럼 안 되겠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력이 중요했습니다. 경력이 중요했습니다. 정주영처럼 시골에서 막 올라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관비와 밥값을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초조했습니다. 이러다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에서의 실패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라도 해야 한다. 정주영은 막노동이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땅을 팠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농사일보다 더 고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돈은 벌었습니다. 하루에 50전에서 1원 정도. 적은 돈이었지만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아꼈습니다. 밥도 제일 싼 것만 먹었습니다. 여관도 제일 싼 곳에 묵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고 신발도 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원, 20원, 30원. 정주영은 밤마다 돈을 세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 팔부, 복흥상회, 작은 기회의 시작. 1935년 정주영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흥상회라는 쌀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이병철이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자네가 일하러 왔다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인은 정주영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 정주영은 복흥상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익혔습니다. 주인 이병철은 정주영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친구 일을 잘하네. 정주영은 성실했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좋았습니다. 숫자 계산이 빨랐고 장부 정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인은 정주영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오늘 쌀값 흥정 좀 해봐. 제가요? 그래. 자네가 해봐. 잘할 것 같은데? 정주영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원산에서 한 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시간이 지나면서 정주영은 흥정에 능숙해졌습니다. 주인은 만족했습니다. 주영아,
자네 재주가 있어. 계속 이렇게 해. 정주영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쌀 도매상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였습니다. 실수하면 가게가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늘렸습니다.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싸게 쌀을 사오기도 했고 더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정주영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이제 자네가 가게를 책임져 줘. 정주영은 감격했습니다. 시골 촌놈이었던 자신이 서울 한복판의 쌀가게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원 50전을 받았습니다. 막노동을 할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주영은 여전히 돈을 아꼈습니다. 밥값, 여관비를 빼고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질 거야.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구부, 첫 사업, 그리고 또 다른 시련. 1937년 정주영은 23살이 되었습니다. 복흥상회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가게 운영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모였습니다. 정주영은 주인 이병철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제 가게를 차리고 싶습니다. 주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같은 사람이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할 리 없지. 죄송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잘 대해주셨는데.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자네는 자네 길을 가야지. 주인은 정주영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해봐.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정주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경일상회. 작은 쌀가게였습니다. 복흥상회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를 열던 날 정주영은 떨렸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되었구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를 팔고 집을 뛰쳐나왔던 소년. 원산에서 실패하고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고 남의 가게에서 일했던 청년.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왔습니다. 복흥상회에서 정주영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영아, 축하한다. 내 가게라니 믿기지 않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정주영은 복흥상회에서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고, 가격을 정직하게 매겼고, 물건을 제때 공급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정 사장이야. 믿을 수 있어.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정주영은 드디어 성공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확실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전쟁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쌀은 공출해야 한다. 일본 경찰이 가게마다 찾아왔습니다. 정주영의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쌀을 내놔라. 하지만 이건 제 장사 미천입니다. 닥쳐. 전쟁 중이야. 천황폐하를 위해 바쳐야 한다. 정주영은 어쩔 수 없이 쌀을 내줘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빼앗겼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쌀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가게를 차렸는데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것을 팔면 됩니다.
그렇게 정주영은 사업 품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쌀 대신 다른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파를 팔고 연탄을 팔고 닥치는 대로 팔 수 있는 것을 팔았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정주영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단속은 심했고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밤에 몰래 물건을 운반하기도 했고 단속을 피해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다. 10부 인생의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청년 정주영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를 몰고 집을 떠났던 소년. 원산에서 실패하고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고 마침내 자기 가게를 차렸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청년.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난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주영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천재적인 사업 감각을 타고났다고,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배고픔을 겪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정주영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가난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체념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물론 그 결심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소를 팔고 원산에 갔지만 장사는 안 됐고 돈은 바닥났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준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냥 용기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년 넘게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셈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도 볶흥상회에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불만을 행동으로 바꾸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이 싫고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저 불평만 합니다.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불만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소를 몰고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지혜입니다. 정주영은 원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농사나 지어야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준비 없이 덤빈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셋째,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입니다. 정주영은 꿈을 꾸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20원으로는 장사를 시작할 수 없어. 더 모아야 해. 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걸 팔면 돼. 꿈만 꾸는 사람은 망합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넷째,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입니다. 정주영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항상 주위를 살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쌀 장사를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팔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고집만 부리다가는 망합니다.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주영의 성공 비결이 뭐였을까요? 천재적인 머리? 아닙니다. 운?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주영이 살았던 1930년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전히 가난은 있습니다. 여전히 불공평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주영처럼 불만을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꿈을 꾸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주영은 훗날 현대그룹을 세웠습니다. 조선소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건설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를 몰고 압록강을 건넌 가난한 청년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셨습니까? 정주영은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체념하기 쉽습니다. 이제 늦었어. 지금 와서 뭘 바꿔?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정주영은 18배 처음 집을 떠났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20살에 다시 떠났습니다. 23살에 첫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더 살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만, 답답함, 분노. 그것은 정상입니다. 정주영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불평만 하며 시간을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건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주영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십시오. 나도 그랬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주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겠습니까? 정주영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정주영이 소를 몰고 압록강을 건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압록강을 건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로 가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건너는 것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정주영도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꿈을 꾸되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정주영은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시작했습니다. 7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소를 몰고 압록강을 건넌 청년 정주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불행은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어떻게 사업가로 성장해 나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소를 몰고 집을 떠났다는 것,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만의 압록강이 있을 겁니다.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 이겨내야 할 어려움. 두려워 마십시오. 정주영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건넜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인의 지혜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